생생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름 아니라 만민공동회의 제안자이시는데, 이분 지금 지난 토요일 날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오시질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김랑희 아직 못 오셨네요. 그 다음에 박승열 선생님 오셨습니다. 신현종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걸 저희 균형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성찰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박경신 교수님. 그러면 우선 2시간이 넘지 않도록 열심히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정하면서 되도록 있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시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변호사님 먼저 우리 정진우 씨 구속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구속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삼청동 총리공간 앞에서 체포가 됐고요. 12일 날 영장이 청구가 됐고 다음날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일 늦게 법원 영장을 발부했고요.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 다시 구속적 부심사 청구를 했습니다만 다음날 신문을 한 후에 그 당일날 또 청구가 기각됐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혐의 사실은 총 6건으로 첫 번째가 총리공간 6월 10일 총리공간 집회, 두 번째가 5월 24일 종강역 사거리 앞 집회, 세 번째가 5월 18일 광화문 누각 이순신 동상 앞 집회, 네 번째가 5월 8일 9일 푸르메치카 앞 집회. 참고로 여기까지가 다 세월호 관련된 집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2013년 12월 28일자 세종도로 사거리 집회. 이거는 당시 민주노총이 주최한 철도조 관련 집회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3일 삼성 본사 앞 집회. 요거는 삼성의 노조를 만들자고 하면서 부지사진 최종국 씨 관련된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해상병령 불응 등이 주 혐의 사실이었고요. 정진우 대표는 영장 청구 사실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회 참석한 것은 인정하나 거기서 맡았던 행위라고 하거나 또는 그 집회 자체가 불법이었는 여부 여러 가지 세부적 쟁점을 대부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질 심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구속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일단 이 열거되어 있던 집회들이 대부분 평화적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집회 참가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무슨 수의파이프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였고 행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애초에 신고된 범위를 좀 벗어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일반교통방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회 참가 사실은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요즘에 경찰의 과학 수사가 발전해서 있는지 몰라도 사진 채찍이나 이런 부분 다 됐던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체가 어주도 확실하고 총선 출마 여부 이런 것들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 여부 없었다고 변호인은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이 실제로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무슨 사유가 있었던라고 보여지지 않고 다만 청와대 인근 집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부와 법원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월 10일에 61개 건의 청와대 인근에 집회 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금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도 아니고 그리고 청와대 정부 대통령 공간 100m 안에는 집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집시법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모든 인근 장소까지 전부 다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근처에서 있는 집회는 막아보겠다라는 의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이 구속도 결국 이러한 소위 말해서 비법률적 판단에 의한 정부적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집회 시위 자유의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집회 시위 참가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 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게 아주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집회를 주최했거나 주도했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일정한 책임을 과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 사진 채집을 통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그것이 누적될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하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일반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자리 잡히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집회를 몇 번 참가했는 여부를 떠나서 단순 참가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애초 신고된 범위가 어디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집회 행렬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 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반교통방해죄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추측입니다만은 재판할 때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진이 뭐 명백하고 아주 크게 사진 찍혀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 자체로 당사자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한 아주 작은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작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안면 윤곽을 인식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조금 확인이나 이게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과연 집회를 막기 위해서 집회 참가자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대조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소환하고 벌금 부과하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 법집회인가 그러다가 무죄 나온 말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건도 폭력 집회가 아닌데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집회 시위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일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행 집시법은 사실은 5.16 이후에 만들어진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일제가 조선인 집회를 허가제로 한 조선인 취체령 이후에 미군정이 그걸 폐지했고 4.19 직전까지는 집시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규율을 했냐? 아니 그건 간단하죠. 집회 시위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발생하면 그거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집시법이라는 독립 법률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어떤 것이죠. 근데 이제 5.16 이후에 지금 같은 틀, 금지 통보제, 사전 신고제, 그리고 교통 유발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각종 집회 시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대부분 생겨났고 이게 87년 이후에도 제도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게 이제 민주정부 10년에서도 크게 많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말기 때부터 금지 통과가 상당히 많이 남발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더더욱 강화돼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1인 시위조차도 경찰이 수십 명이 앞뒤를 다 막아서고 이건 거의 체포 감금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사실 불법이죠. 그렇게 막아버리면 어디 못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제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로 무차별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회 시위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 사실상 허가제는 다름없는 상태에 운용되고 있다. 이거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집회 시위 자유가 있는 것이지 어디 산골에서 한다고 하면 다 허가해주겠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 시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의도 인근을 많이 다니다 보는데 언제부턴가 노동자 집회를 여의도 그 광장에서 합니다. 거기 공원 거기서요. 근데 사실 국회를 압박한 용도가 아니라면, 물론 국회를 뭐 법안이나 이런 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닌데도 다 그곳에서 한다는 거죠. 거기가 근데 보통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주말에나 뭐 이렇게 시민들 많이 놀러 오는 장소인데 왜 거기서 할까 보면 도심에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금지 통과하고 그러면 제때 할 수가 없고 그럼 불법 집회해야 되는데 큰 조직이나 제 입장에 불법 집회되면 또 그 조합원들이나 참여 시민들에 대해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 별로 사람이 다니지 않은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집회 시위의 본질하고 너무나 반하는 거죠. 집회 시위는 사실은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뭐 여론의 환기나 분기를 일으키내서 뭔가를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서 바꿔보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서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집시법 개정을 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금지통고제라든가 신고제 그리고 그 집회 시 자유 제한한 각종 제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폐지 내지 개정, 뭐 당장 폐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합리적 수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신고제의 경우에 헌재에서 합헌이라고는 했지만 다수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8시간이 아니면 그 전에 신고한 경우에 신고하고 나서 집회를 하는 것이 현행지시법상 불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수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다 아마 이제 그 전에 24시간 전에 집회하겠다고 하면 경찰에서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실 그게 지금같이 교통통신이 발생하는 걸 발달하시기 꼭 48시간 전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세부적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한번 다 좀 검토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진우 씨 구속도 구속이지만 또 이제 뭐 재판이 열리면 재판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밝혀질 것이고 일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현재 같은 상태로 수년만 지속되면 한국에서 집회 시위를 도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무슨 체육 행사라든가 또는 무슨 캠페인성 집회 말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는 도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개선돼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방해가 끼어들면서 집회 시위에 사실상 제한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신고 요건이라는 게 법의 규범이 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면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웅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건 구속과 홍순창 연행과 관련해서 집회의 자유와 SNS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을 발표하게 된 한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창건에 대한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6월 10일 날 삼청동 총리 공간 앞에서 이제 청와대로 진격을 하면서 체포가 돼서 강남경찰서에 수감이 됐고 이거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하고 똑같은 과정을 이제 거쳐서 그렇게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13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그날 이제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이제
보완 처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그 재범의 위험성도 이제 구속의 이유로 적시를 한 걸 했었고요. 혐의 사실 자체는 우리 김창건 씨가 이제 일명 트위터나 SNS 상에서는 이제 사우레비라는 아이디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역 분신하고 그다음에 시국회의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된 집시법 위반으로 이제 총 8건 또는 9건의 그런 혐의 사실을 두고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고요. 6월 18일 날 그에 따라서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감 이후에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여 옥중 단식하였다가 6월 20일 날 이제 단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담당 변호사로서는 그 구속을 막지 못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이제 좀 이게 사실은 아주 명백한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그런 사유였다라고 하면 저도 담당 변호사로서 마음의 부담이 좀 적었을 텐데 실은 제대로 된 민주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건으로 과연 구속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는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그런 강한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이제 제가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했고 단식도 풀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적부심은 사실 김 변호사가 정진우 부대표 건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우레비 김창건 씨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줬으면 하고 원하는데 사실은 거의 100% 적부심 자체도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담당 변호사로서는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월 5일이 이제 한 차례 영장 기간이 연기가 돼서 한 차례 이렇게 10일간 다시 이제 연장을 시켜서 7월 5일이 구속 만기일인데 구속 적부심은 구속 기간 내에 이제 청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 5일까지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5일까지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구속 적부심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보통 이틀이나 3일인데 그 이틀이나 3일도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사우레비 김창건에 대해서는 7월 8일이나 7월 7일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일이 되겠죠. 그 정도로 김창건에 대해서는 이제 경과를 말씀드리고 홍순창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6일 날 김창건, 정진우 두 사람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 이제 사회를 보다가 진행을 마친 후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서로 연행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는 소환 불응이 이유였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담당 경찰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어서 무슨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무리한 체포이고 또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한 무리한 체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혐의 사실은 대한민국의 4차 희망버스하고 관련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시국회의 세월호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집시법 위반 사례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다행히 대응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진술을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를 잘해서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영장을 이제 다행히 기각돼서 이제 18일 날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과하고 관련된 김창건, 홍순창 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시위대를 이렇게 고착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둬놓고 실은 불법을 일부러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연행하고 집회의 자유, 집시법 위반이라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소환 불응 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등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집시법 위반에 일반 교통방해죄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좀 용어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만은
규범의 한 목적적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일반 교통방해죄를 위반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집회 및 시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집시법을 만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게 되면 뭐 하려고 집시법을 만드는 겁니까? 그냥 형법상의 일반 교통방해나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서 그 말이 바로 이제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이지 굳이 집시법을 제정해서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서 그걸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법을 적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제정 목적에서 어긋나게 법을 적용했을 때 바로 그거를 규범의 한 목적적 적용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시법이 말 그대로 신고제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 통고 조항을 굉장히 심하게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집시법 5조에 집회 및 시위를 경찰서장이 금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7조에 어떤 사유를 들어서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고 10조에 5개 집회 시위 금지를 해놨는데 이제 올 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24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었고요. 11조 5개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해놓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로 제8조에 기해서 금지하면 사전 신고를 마치지 못한 집회가 돼서 미신고 집회로 이제 단속할 근거를 그렇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는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후적인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대로 경찰이 실제 그렇게 공권력을 집행을 하면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하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일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그 책임으로 확실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소 등을 통해서 그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이제 SNS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은 사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지만 SNS에 대한 탄압, SNS 특히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를 근거로 해서 그걸로 명예훼손 처벌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 탄압에 못지않게 SNS에 대한 표현의 자유도 아주 용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탄압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상의 리트윗이나 RT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때의 쟁점은 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허위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글이 대상인 건지 언글을 옮겨서 그냥 RT라고 하는 그 RT 자체가 대상인 건지 법리적으로는 그런 걸 따져봐야 되고요. 트위터상의 단순한 RT나 리트윗만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사실에 적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큰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있는 것이고요. 고의의 성부를 놓고 보면 원래 트윗은 그러니까 인용한 원래의 트윗은 존재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RT나 수동 리트윗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좀 보기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견해고요. 리트윗이나 RT의 인식 대상과 허위의 인식은 원래의 글이 아니라 자기가 RT하고 리트윗한 그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글에 대한 책임은 원래 글을 쓴 그 트윗 작성자가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RT나 리트윗 자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는 없고 원래 트윗글에 대한 평가를 끝낸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의 법적 평가는 리트윗이나 단순 RT를 한 사람으로 확장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상의 재형법정주의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거증 책임, 검사 부담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서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지 필요조차도 없이 그거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가 당연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이게 거의 추정되거나 제가 완벽하게 패배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SNS상에 노루기가 200여인의 성은을 입은 그거를 LA의 김영남 시인의 삼남인 김현철 기자가 쓴 글을 그대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이제 유죄를 받아서 노루기 선배한테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사례에서도 실제 보면 그런 허위라는 사실을 거의 추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사법 현실에서는 마땅히 이제 개정돼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SNS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해당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돼서 표현의 자유 이내의 행위로 정당한 행위라고 한다라고 하면 설사 그것이 허위라고 한다고 해도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건, 그 다음에 홍순창 사례하고 관련된 집회의 자유 탄압과 SNS상의 SNS상에 이제 게재한 글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한웅 변호사님은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에 같이 함께하면서 그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의 아주 반려자이자 동지로서 많은 소송 또는 고소 일에 함께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지각된 내용입니다만 같이 활동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왔던 경험에서 나온 글이시고 저희들한테 큰 힘으로 보입니다. 저도 홍순창 씨 경우에는 영장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마포경찰서에서의 이 홍순창 씨에 관한 내용들은 그동안 평화 집회에 참여했던 것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그 집회에서 많은 분들한테 뜻을 표현하고 사회를 보는 그런 일을 했던 것 이런 일들이 이제 7, 8번의 수차례 횟수가 누적되니까 각 개별적인 사유의 위법성이라든지 정도에 관한 판단 없이 그 횟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인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집회에서 표현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횟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해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 집회와 시위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과도한 검찰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보여집니다. 점에 관해서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해인 직접 아까 화면에서 사회도 보시고 우리 만민공동회 담당을 하셨던 분으로서 직접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말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드렸던 25살 용혜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난 5월이랑 6월 동안 거의 엄청난 대규모 연행이 한 3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연행자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집회에서 이렇게 많이 잡혀갔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잡혀갔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그냥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던 정도의 소규모 집회에서 이렇게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3번에 걸쳐서 연행이 되는 대규모 연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119명, 18일 97명, 그리고 6월 10일에 69명으로 거의 한 달 동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이 됐었고요. 네, 이 중에 5월 18일과 6월 10일에는 연행됐던 사람들이 딱히 이유 없이 경찰서 안에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8시간 가까이를 채우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6월 10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창건, 정진우 씨 두 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제로 발부돼서 집행이 되기도 하였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폭력 집회라거나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연행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고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더 이상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집에 가겠으니 길을 열어달라라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연행하기도 했고 밖으로 나가겠다는 사람을 밖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잡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 포위 상태에서 이제 현기증이랑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여성 참가자를 그대로 연행을 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경찰버스 안에서 이제 창문을 열어줄 것들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진압 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자 경찰관에 의해서 제압되거나 신체 부위가 만져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지가 들려서 속옷이 노출되거나 남자 경찰관이 다리를 잡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월 10일에도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진압작전이 해산명령보다 더 빨리 시작이 됐고요. 1차 해산명령이 나온 시각보다 첫 번째 연행자가 발생했던 시각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연행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체증 사진이 없어서 경찰이 체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연행이 돼가지고요. 체증 사진이 없어서 조사를 받는데 좀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착과 폭행도 이제 집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시작이 돼서요. 경찰이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들거나 언론의 사진으로도 보도가 됐었는데 남자 경찰관 여러 명이 한 남성 참가자의 목을 조르는 사진들이 언론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한두 명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그날 참가하셨던 분들 대부분에게 발생했던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 한 분 같은 경우는 방송차 위에서 경찰한테 목이 졸려서 실신을 해서 내려왔고 떨어졌죠. 그냥 뚝 떨어지셨고 이제 23살 대학생 남성 한 분은 경찰에 의해서 목이 졸려진 후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경찰버스에 이제 코를 부딪혀서 코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이 응급조치들을 전혀 해주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연행이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신한 상태에서 연행이 됐는데 경찰버스에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버스 안에 있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그 구토 증세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해달라, 뭐 이런 응급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하고 경찰서로 바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 영찰 연행 과정뿐만 아니라 연행 이후에 경찰서 안에서 유치장 안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참가자들 중에 여성 혹은 나이가 어린 참가자들이 많은 경찰서에서 이런 일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난 18일 연행 이후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례가 그 동대문 경찰서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성 유치인들에게 그 속옷 탈의를 요구를 해서 이것이 이제 그 피해자가 석방된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자 동대문 경찰서는 공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사과의 내용이 그 담당 경찰관이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여성 경찰관이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사과였고, 그 책임을 그 한 명의 여성 경찰관에게 씌웠죠.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따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성 경찰관이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 당시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었던 유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해라라는 수칙이 경찰서 안에 붙어 있었고, 그 남성 경찰관들도 밖에서 이 탈의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여성 경찰관의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한 말이 그 동대문 경찰서의 해명대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날 이제 18일에 그 서울 전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100여 명의 시민들이 수감이 나눠서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경찰서에서 동시에 개인의 일탈이 일어났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경찰서 경우에는 이제 여성 유치인들이 저도 5월 18일 날 유치장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예, 그 여성 화장실도 이렇게 유리벽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그 남성 경찰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유리창이 다 보이는 화장실 안에서 그 볼일을 봐야 하는데요. 이 경찰서를 대동하고 바깥에 있는 밀폐형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라고 하자 이제 그 성동경찰서에 있는 경찰이 여성 유치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욕설을 들은 그 유치인들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는데 이제 인권위 조사관이나 청문감시관을 불러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묵살을 했고요. 이렇게 귀를 막고 들리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이렇게 했다고 증언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이 올라서 너무 화가 났다 이런 말들을 하셨었고, 오히려 경찰관이 이 수감인들에게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떼법 쓰지 말라라는 말을 했고, 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했지만 이 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하면 그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이 봉투를 1시간 이상 주지 않고 버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천경찰서에서는 이제 곧 나가니까 참으라라는 말들을 했고요. 근데 이건 양천경찰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찰서에서 비슷한 일들이 가장 많은 사례인데요. 제가 있었던 은평경찰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속옷이라거나 아니면 밖에서 연예인들이 넣어주는 사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곧 나갈 거니까 넣지 못하게 했고요. 속옷과 담요, 그리고 먹을 것 등을 넣지 못하게 했고, 근데 이 넣지 못하게 곧 나가니까 참으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틀을 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곧 나가니까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그 참는 상태로 이틀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유치인들이.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남성 경찰관이 여성을 연행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왜 이렇게 몸에 손을 대냐, 왜 만지냐라고 이야기하자 그 담당 경찰관이 그러면 연행하는데 안 만지냐라는 식의 말들을 했다고 하고요. 이날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 경찰서 다양한 곳에 정말 많은 곳에 나눠서 연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로에서부터 종로까지 다양한 곳에 연행이 됐는데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이야기해주지 않거나 없는 규정을 들먹이는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진다거나 변호사 접견을 하면 기다리겠다는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사 접견 전에 조사를 받으면 석방해주겠다라는 식의 회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진술 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진술 거부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냐라는 식의 유도신문도 5월 18일 날, 6월 10일 날 두 번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도신문을 하시는 거냐라고 그 담당 수사관님께 항의를 하니까 담당 경찰이 당신이 진술 거부를 할 권리가 있듯이 우리도 유도신문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너무 당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그 피의자 조서를 쓸 때 그 피의자 권리라고 종이를 받거든요. 네, 그런 권리에 대한 종이를 나눠주면서도 유도신문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당당하고, 막상 마지막에 조서를 쓸 때는 그 유도신문의 내용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장 안에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뭐 샤워실이 없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규정상 안 된다라는 말들을 들어가면서 샤워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제 뭐 열흘 이상 유치되어 있는 유치인들도 샤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경찰들이 했습니다. 그 열흘 이상 유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목욕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해주지 않은 거고, 사실상 자신들이 그런 일들을 열흘 이상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막 해서 저희가 이제 찬물이라도 샤워를 하겠다라고 들어갔더니 뜨거운 물이 너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들통날 거짓말들을 너무 이게 뻔뻔하게 하는 일들이 경찰서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송파경찰서에서 그 열흘 있는 동안 샤워 못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들이 쓰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네, 여성 화장실의 문제도 5월 18일 성동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중랑경찰서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오고 나서야 이 여성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것도 네, 수락이 됐고요. 그 샤워실을 이용하는데 샤워실을 열고 샤워를 해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0일에는 네, 현장에서 연행이 된 사람들에게 그 수갑과 포승줄에 대한 협박들이 있었는데요. 구로경찰서에 입감되고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찼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수갑을 차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네, 뭐 절차상 그렇다, 뭐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로 일관을 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물으니까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라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던 거고요. 수갑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니까 포승줄 어디 있냐라고 포승줄에 묶어서 이동을 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보통은 나이 어린 연행자들,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여성이 많은 경찰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변호사 접견 후에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자,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유치인들이 변호사 접견을 하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포승줄에 묶여 이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되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 중부서로 연행됐던 분은 이동할 때마다 포승줄에 묶여서 이동했어야 했고 감기약 정도를 감기에 걸려서 먹고 있던 감기약을 요구하자 거부를 당했던 일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제 의료 조치를 요구했는데 별거 아닌데 왜 그러냐라는 식의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역시 일어났었고요. 앞에서 있었던 여성 화장실을 요구하자 욕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던 그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진이 너무 밝아서 나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 그 체중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자 예쁘게 생겨서 왜 그러냐라는 식의 말을 경찰관이 나이 어린 여성 시인에게 했고요. 이제 호성중 경찰에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경찰이 그렇게 물어서 반말을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했더니 함부로 경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연령이 40대였던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5월 18일 같은 경우도 저는 은평경찰서에 있었는데 은평경찰서에서 이제 60대 분들과 50대 분들이 한 3-4분 계셨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특이한 점이 경찰서에서 이제 일과 시간을 자유로 운영하고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 종교 행사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그 시간에 면회를 제한하는 일들이 자의적으로 제한한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 그 연행 과정뿐만 아니라 연행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 개인의 인권 침해와 그리고 뭐 폭언이라거나 뭐 성희롱이라거나 혹은 조사 과정에서의 당연한 권리들을 고지받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루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고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있었던 집회에서도 그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연행뿐만 아니라 작은 연행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나이가 어린 그리고 나이가 어린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좀 많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각되게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정말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잘 요령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시까지인데요. 발제자들께서 너무 시간을 잘 절약해 주셔서 좀 더 풍부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토론을 좀 듣고 그리고 대략 한 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좀 더 추가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씨, 얘가 아까 구금이 돼서 못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김낭희 선생님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낭희 선생님부터 토론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명숙 활동가가 이제 연행이 돼서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급하게 대신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 감시대행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계속 지속적으로 경사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들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집회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경향적으로 좀 보면 5월 8일 유가족들이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1박을 하면서 보냈었던 그날 이후로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의 금지의 현상들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6월 10날 61곳의 집회가 전부 다 이제 금지된 것이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집회 신고에 있어서도 안국역과 경복궁역 인근으로 해서 청와대 인근에 대한 세월호 관련한 집회던 그렇지 않은 그냥 다른 내용의 이제 문화재던 그런 집회 신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경향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세월호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정부를 향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여론들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긴장이 걸려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토론이나 해결책 모색 같은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이전에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인근에 대한 집회들을 금지하면서 경찰들은 이제 손쉽게 굉장히 불법 집회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참가자들을 연행을 하는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연행 과정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집회가 이제 신고되지 않았다던가 혹은 신고범을 일탈했다던가 이제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로는 사실 현행범 연행의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연행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6월 10일에 집회 현장을 모니터한 결과 인도 안에서 집회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을 시키거나 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산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되 해산을 강제로 시키거나 연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삼청동 집회로 넘어가서 삼청동 집회 안에서의 연행이 일반적으로 경찰이 이제 고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연행을 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렇게는 이제 대거 연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인도에 고착시켜놓던 집회 참가자들을 갑자기 경찰의 이제 봉쇄를 풀면서 도로로 나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나오자마자 경찰의 이제 그 해산방송 명령이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되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집회 이제 그 경고방송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교통방해를 근거로 해서 전원을 연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경찰이 지금 진압의 형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단순히 연행을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자 스스로 이제 연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오는 것이 일반교통 방해죄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오게끔 유도하게 되는, 그래서 전원 연행, 대거 연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찰의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진압을 하는 과정이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회를 참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집회를 참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진압 과정에서는 경찰이 이제 안전이나 인권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압이나 통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집회에서 꼭 1회 이상의 이제 구급차가 꼭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계속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경찰이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다치게 되거나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떤 조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자신들이 진압했던 시민이 깔려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기절을 하거나 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에도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늘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진압의 과정에 있어서 부상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구급차가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경찰이 그 도로를 전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빨리 움직이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진압과 통제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부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부상이나 사람들의 이제 안전을 고려한 형태의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무지막지하게 진압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용혜인 씨나 이제 다른 분들이 발언했던 것처럼 그런 부상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그 부상한 상태로 연행이나 이제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그런 경찰의 이제 행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집회를 경찰이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커다란 문제일 것 같고요. 거기에는 집시법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찰력이 전혀 사회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들어서 경찰이 굉장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어떤 통제도 잘 받지 않는 것에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그 강도가 심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기억을 더듬으시면 철도 파업 때의 경찰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밀양에서의 경찰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떤 진압과 특히 집회 현장에서의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적하고 심지어는 국감 현장에서도 경찰력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밀양이나 그 대한문에 있어서의 경찰력 행사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국감에서의 문제제기조차도 경찰이 수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면 집회 현장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버젓이 그런 것들에 대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내가 그 국감에서 TV에 나왔던 그 경찰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그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통제되지 않은 경찰력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얘기해줬던 집회에 대한 경찰력의 행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경찰은 집회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굉장히 불온한 것이라는 태도로 간주하고 있고 그러한 것으로 또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늘 합법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하고 불법을 필벌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만드는 것은 경찰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죠. 경찰이 얘기하는 합법 집회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서부터 처벌의 과정에 이르르기까지가 모든 것이 경찰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은 바로 불법 집회라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겉으로는 헌법 집회를 얼마든지 보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집회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경찰이 얘기하는 합법 집회, 불법 집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 여부를 떠나서 평화적인 집회를 모두 다 보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제인권 규범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합법 집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 것이 경찰의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여기서 평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용하게 하는 집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적이라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성가시게 할 수도 있고 남을 화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3자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차단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세계의 이제 국제 규범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남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평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회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집회는 다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차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회의 속성이고 집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평화적인 집회인 것이고 그런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끊임없이 평화적인 집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집회만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집시법이고 이 집시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집시법은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집시법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집시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져 있었고 특히 이제 18대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개정안 논의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채 폐기되어져 있지만 이 집시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 폐지하고 새롭게 집회를 보장하는 법률로 재정하자라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오래되었지만 국회에서도 쉽게 얘기가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찰은 현행 집시법을 더욱더 나쁜 쪽으로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 안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나쁜 쪽으로 계약되는 개정안들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무산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집시법이 개정돼야 되거나 혹은 폐지돼서 새롭게 제정돼야 된다는
발제문에 이제 동의를 하고 특히 이 집시법에서 이제 신고라는 부분들이 가장 커다랗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로서의 신고로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집회를 금지하고 혹은 허가하는데 특히 이것으로 이제 불법을 만들어 버리는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고의 항목입니다. 이 신고제는 이 경찰 처벌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적 협조로서의 신고로서 기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정의 협조로서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야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고로서부터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금지 제한 통고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의미로서 집회가 보장되는 의미로서 제대로 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행 집회가 허가제로 기능하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김낭희 선생님을 이제 발제자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긴 해도 대략 좀 지켜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박승열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님 내내 그 만민공동의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그 전체를 아우르고 표현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전 소개받은 박승열입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 중에서 만민공동회의 직접적인 아우르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수고하신 여러분들한테는 좀 누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집시법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 국회의원 올 때마다 참 느끼는 이 자괴감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맨 뒷구멍으로 다녀야만 하죠? 본관이나 의원회관이나 모두 다 그 뒷구멍으로만 국민들을 다니게 하는 이 태도와 이 건물 속에 담겨있는 이 국민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물론 이제 다중이 출입하니까 전용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뒷구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이 이 건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고와 철학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시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그 행동조차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와 태도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좀 더 정치적인 행위, 법률적인 행위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런 그 강압 정책,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는 이런 행위들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가 국민들을 어떻게 존중해 주는가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뭔가, 어떻게 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한가는 저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런 진지한 생각의 틀이 민주당 안에 배어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정부와 정책과 이런 게 반영되어 가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위에 소위 해서 윗대가리들이 강압정책으로 나오니까 현장에서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소위 쌍용 자동차의 추모 집회를 했던 대한문 앞에서 소통령, 남대문 경찰서의 경비과장, 그 사람이 했던 그 작태들은 얼마만큼 그가 자의적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할 수 있는가를 아주 집대성에서 보여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폭력성과 편법 적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뭐 이런 이제 개정과 문제 제기는 충분히 되었으니까요.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폭력성과 편법 적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는 변호사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인권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 또 그들이 침해받지 않아야 될 그 자유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시민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보상 소송이나 뭐 내지는 각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방해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송을 자꾸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가령 남정경찰서의 경비과장이라는 놈한테는 적극적으로 업무방해죄와 그리고 손해배상과 명예훼손과 이런 걸 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아울러서 경찰이 우리들 향해서 체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비과장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증해서 이런 소송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쟤네들도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도 걔네들 소송을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계속 방해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는 것들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쟁취해 나가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나머지는 뭐 더 제기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너무 시간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론 중에 공동 주최자 중에 한 분이신 유승희 위원장님 오셨어요. 유승희 위원장님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뭐 그냥 온몸을 뛰는데 이번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예, 쪼개 시간 오셨는데 잠깐 한 말씀만 좀 잠깐 좀 해주시면. 또 놀라죠. 말씀 한번 마이크를 사회자 직권으로. 네, 사회자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됐는데요. 제 소속 상임위는 미방입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이번에 대정부 질의했을 때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형사 범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형사 처벌의 수위를 좀 낮추는 거, 금고형을 없애고 그러면은 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안도 제가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뭐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 살펴보겠다고는 정도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죄다. 그러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엄청나게 유포를 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의원님들도 좀 보수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이종걸 의원님 저 노웅래, 정청래 뭐 이렇게 공동으로 돼 있는데 경제민주화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당 안에 이 계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소위 이제 또 친노 진영에서는 이종걸 의원님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 이종걸 의원님처럼 이 사실은 굉장히 더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할 정도로 진보적이신데 그런 개파 내지는 뭐 계보를 분류해서 이 설득력을 못 가지는 부분이 또 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국회의원 모임을 제가 좀 하자고 제안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하여튼 뭐 개파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 국회의원 모임을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제화하는데 좀 힘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좀 부족하는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흐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또 표현의 자유 언론 탄압 공대이랑 같이 했거든요.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아마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희 의원님은 공동 주체뿐 아니고 표현의 자유의 또 아주 절절한 피해자이셔서 이번 토론회뿐 아니고 지속적인 토론과 입법 제안을 같이 하셔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 올리게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신현종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현종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신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회관에 들어오려면 이제 신분증을 내놓고 전부 자기 신상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그거 이렇게 내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생방송으로 지금 전국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적어도 10만 이상은 이 생방송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힘없는 민초들은 무엇으로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결국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현장에서 내고 그거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제발 좀 좋은 법 만들어주고 살기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묘한 방법으로 탄압되고 유린되고 짓밟힌다면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사회를 지향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독재사회 그것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소홀히 하고 다루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나 이렇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또 노력해 주시고 하셔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 끝에 몇 자 적어봤습니다. 집회 시위가 금지 내지 불허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불법 집회가 계속되고 저들이 해산명령 3차례 하고 강제 연행하고 불법에 연루가 되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집회 및 시위 금지 내지 불허 효력 금지 가처분 분명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요령은 어떠한지 결국은 가구제인데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가구제는 행정법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참여연대 측에서 가구제를 통해서 집회 시위 불허를 법원에서 효력 없다
행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합법적인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사회단체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떳떳이 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는데요. 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금지 및 불허가를 남발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여대 야소에서 과연 법이 원활하게 개정이 될지 그 부분은 참 깝깝한데 어찌됐든 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불법화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범죄 의식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집회 참가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바람은 우리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없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싶어입니다. 김창건 씨와 홍순창 씨 사례를 보면요. 중요한 게, 지금 여당 측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SNS 규제의 틀거리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 제안을 하는 것은 시민의 집회와 언론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려는 측면이 아니라 옥죄고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쪽으로 지금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회가 그 합의제 내지는 그러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식의 땜질식 개정은 오히려 집회 및 시위, 현재까지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거니 받거니 식의 집회 및 시위의 법률에 손을 댈 거면 아예 안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해인 씨를 토론문을 보고 느낀 상태인데요.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지금 박탈되고 있습니다. 금지 불허 통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폭력 진압, 불법 연행, 수사 과정 조롱, 인권 유린, 구속 상태에서 자유 박탈. 이런 게 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죄 없는 사람이 채찍을 맞으면 때리는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은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웠거나 만들어낸 당시 경찰들을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재발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진현주 씨의 경우도 강제 폭력 연행에 신발 벗어 들고 저항하다가 연행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폭력 연행, 폭력에 저항하는 부분, 머리에 스쳐가지고 피가 났다, 바늘로 새 바늘 꼬맸다, 이거 가지고 구속을 하는 정도고, 그리고 이 여성은 현재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된 상태에서 약도 못 먹고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과연 이 꼭대기에서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이분들 한 번씩 면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것이 무죄가 되니, 참여한 것은 나중에는 무죄가 되니까 비폭력 저항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홍순창 씨 말씀을 빌리자면, 경찰과 부딪히게 되면 뒷짐을 지고 나 잡아가라 하면서 닭장 투어를 하는 것이 저들의 올무를 비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가들은 집회 및 시위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피해자들을 적극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매뉴얼 개발하고 안내소 개설. 결국은 변호사님도 어떤 문제의 조력자 내지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적극적인 참여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요. 더 주체적으로 나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민변의 중간 보고서에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참고 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활동가나 운동가, 집회 시위의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탐독하고 철저하게 몸에 익히셔야 감방 가는 일이 없습니다. 김창건 씨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분은 신원이 확실합니다. 금천신문, 노사정 뉴스의 편집인이시고요. 주거가 분명합니다. 사는 곳 일정합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채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멸을 시도하거나 증거 부인 안 합니다. 도주 우려 전혀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 현장 늘 앞장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방해, 수사 소환의 일정 부분 시간, 장소 등 불응은 가능합니다. 변경 요구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혐의 사실 역시도 지금 특수공무 집행 방해 상해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입니다. 경찰관에 이분이 서울역 앞에 집회에서 교각 위에 불을 펴놓고 이남정 열사를 잊지 말자 이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경찰관이 강제 진압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의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평화적인 설득과 투항의 권유도 없이 무차별 진압 과정에서 연수성 물질이 불에 옮겨 붙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의 손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 상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지 경찰들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졌거나 경찰들을 때렸거나 경찰들의 몸에 불을 지른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좀 알려주셔서 저희들 힘으로는 매우 어려우니 의원님들 힘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처분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회 참여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대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박경신 교수님 말씀으로 이제 자유토론을 조금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생생한 사례들을 들어보니 그 법과 현실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방금 토론해 주신 분 말씀처럼 법률가들의 자정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집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집시법에 보면 집회 참가자한테 적용되는 죄목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총포 같은 거 소지하지 말 것, 폭행하지 말 것. 근데 그건 2가지 어차피 다른 법으로 다 금지가 되는 거라서 집시법 위반, 고유한 집시법 위반 사유로 볼 수도 없고, 3번째가 유일하게 해산명령 불응죄인데, 이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이 매우 일찍이자 연도가 기억 안 납니다만 놀랍게도 일찍 2001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때 그 해산명령은 실제 그 폭력의 위험이 있을 때만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해도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권영국 변호사님이 정경들 앞에서 지금 해산명령 내리는 거 불법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그냥 집회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해산명령을 불응한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집시법에 보면 집회방해죄라고 있습니다. 이 집회방해죄로 고발을 당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는 경찰이 있다면 아까 이제 민형사상의 어떤 조치 말씀하셨는데 뭐 민사 손해배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적으로 꼭 고발을 그 해산명령을 하는 즉시 해산명령을 발한 그 경찰의 신원을 확인을 해서 꼭 고발을 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 이 외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집회는 뭐 금지 통고가 된 집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산명령하는 건 정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대법원 판결 내려진 그 사례가 바로 금지 통고된 집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유들이 해산명령을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해산명령 발하는 게 세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신고 집회인 경우, 하나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거하고 다르게 집회를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불완전 신고죠. 그래서 미신고 집회, 불완전 신고 집회, 그리고 세 번째가 신고는 했는데 금지 통고를 해가지고 금지 통고를 하니까 신고가 이제 행정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금지 통고한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부 다 각각 미신고, 불완전 신고, 금지 통고는 해산명령을 발할 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느냐? 폭력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 현실이 되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이고, 법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산명령을 발할 때마다, 또는 그 해산명령을 집행하려고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대응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홍 변호사님께서 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NS상의 RT의 그 의미에 관한 건데요. 트위터엔 RT고 페이스북은 공유죠. RT를 할 자유를 허하라 뭐 그런 책도 작년에 출간되기도 했었습니다만 RT나 공유는 어떤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게시한 사람에게 그 원래 게시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닐 테고요. 인터넷은 전 세계가 다 쓰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됐냐면 중립보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중립보도의 자유. Neutral Reportage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꼭 불어 발음으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영어 발음으로 읽는데 그래서 Neutral Reportage의 원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보도를 했다, 또는 어떤 언론사가 또는 어떤 사람이 언론 보도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 보도를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거나 또는 원 보도나 원래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 공적으로 중요한 사실인 경우에는 그것을 보도한 것, 그것을 재게시한 것은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원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보기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 KBS, SBS, MBC 뉴스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또는 조선중앙통신이 어떤 보도를 했다. 이것 자체가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사가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외국 언론인, 외신 기자들 트위터를 보면 그 트위터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면 꼭 그런 걸 써놓습니다. RT는 승인이 아니다. RT is not an endorsement. 그런 표현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체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원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필에 그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 중립보도의 자유가 그런 그 방송사들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확산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확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 유승희 의원님이 지금 계시다 나가셔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바로 우리나라는 그 진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립보도의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통신에서 어떤 보도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중립적으로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다라거나 또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원리가 확립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진실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로 유승희 의원이 이 진실 명예훼손죄를 폐지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진실 명예훼손죄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진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토론이라기보다도 토론자로서 한 가지 좀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만 그 세월호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표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홍 변호사님도 SNS 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가혜 씨나 또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A 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가 잠수사가 아닌데 잠수사인 것으로 사칭을 해서 사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카톡 대화를 자기가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카페에 모바일 카페에 약 10분간 게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그냥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A씨나 홍가혜 씨나 둘 다 구속됐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 실형 1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홍가혜 씨의 인터뷰나 그 A씨의 카톡 대화의 취지가 뭐였냐면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저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전에 나왔을 때는 그때 나왔을 때는 충격적이었고 사람들이 믿질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다 진실로 또는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해군 UDT의 입수를 16일 날 사고가 났죠. 17일 날 오전에는 해군 UDT의 입수를 막은 것으로 국회에서 국방부가 문서로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둘 다 구속 상태고 한 분은 지금 1년 고소 1년 지금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두 분들의 죄목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 한번 맞춰보십시오. 죄목이 뭘까요, 이분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나
무슨 업무 방해죄, 그러니까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서 이분들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급하게 구속하고 처벌한 것으로 또는 처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죄목이 뭐냐면 해경 고위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남용되는 것에 이렇게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구들이 이미 80년대부터 폐지 권고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폐지 권고를 내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그대로 두니까 형사처벌은 누군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개시를 하는 게 항상 검찰이고 결국에는 그 검찰 공직자죠. 동료 공직자들이 검찰에게 나의 명예를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입막음하는데 검찰을 동원하는 그 근거로서 명예훼손죄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일찍이부터 국제인권기구들이 간파를 해서 폐지 권고를 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지금 사례가 바로 이 세월호와 관련되어서도 세월호 같은 지금 전 국민적인 그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두 분도 사실은 그 현장에서 또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해경의 그 방만한 구조 활동 또 해경이 이 다른 구조 활동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소문들을 듣고 소문은 들리는데 제도권 언론에서는 방송을 안 해주니까 보도를 안 해주니까 사실은 그 언로를 뚫으려고 이 A씨나 홍가희 씨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한 게 이 A씨 같은 경우는 사고 당일 16일 날 저녁 8시에 이 조작된 카톡 대화를 올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인터넷에 해경의 문제점, 해경이 이 구조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그 인터넷 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해경을 꾸짖는 차원에서 그걸 올린 겁니다. 홍가희 씨는 18일 날 오전에 이 인터뷰를 합니다. 18일 날 그 오후 3시까지 이 배 안에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해경이 다른 잠수부들을 막기도 했지만 해경이 기다렸던 언딘 잠수부들도 결국에 진입을 못해가지고 18일날 오후 3시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18일날 새벽에 역시 그 해경의 이 조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 홍가희 씨도 이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은 더욱더 악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고 초기에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리고 진실되게 지적한 사람을 전혀 구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형 1년을 단 인터넷에 10여 분 동안 떠 있었던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1년 실형을 살릴 정도로 지금 처벌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국가기관이 어떤 과실로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의 죽음을 초래해도 거기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제 시간에 고발하려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신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해주셨는데 좀 길었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해주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석에 그동안 해오신 논리적인 정결성을 저희들한테 많이 제시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자라고 별도 구별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토론자도 거의 발제하신 분들과 거의 같은 지위로 하셨기 때문에 한 7분 정도의 개별적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해주신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 집시법의 잘못된 점, 그래서 집시법이 좀 더 이 상황에 대한 그 대응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적절한 입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과잉 진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대응 행동, 법적인 대응 행동 또는 뭐 고발이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 뭐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국회에 오셨고 국회에서 제가 사회를 본 것은 이제 앞으로 그런 집시법을 좀 적절하게 개정하는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도 좀 알아주시고 특히나 지금까지 이제 그 폭력적인 진압자들의 그 논리는 정부에 대한 이제 반대 행동, 반정부 집회에서 보여줬던 이제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폄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번 이제 세월호 사건은 정말 전 국민이 관심 가졌고 또 전 국민이 상처받았고 전 국민이 정말 정부에 대한 그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것을 국민적 관점에서 고발하고 진상규명하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한 이제 집회에서 나온 그 표현의 자유의 여러 행동들, 집회 또는 시위 이런 것들을 이제 과잉 진압한 경찰 또는 기타 검찰 국가기관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을 때 그 입법이라는 그 효율적인 수단을 유적절하게 때리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주최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그런 이제 전략적인 고언이라는 것까지도 저는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많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피해자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에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 공분이 또 최고조에 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시법을 잘 정리해달라는 이제 그런 고언으로 이제 우선 듣고자 합니다. 뭐 이에 관해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아주 정말 치열하게 또 정말 참혹하게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이제 드러내 주셔서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이 뭐 필요한 집시법으로서의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사전 논리 근거로서 제시해 주신 것도 이제 다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이제 결론인데 저희 지금 한 대충 예정된 시간은 됐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 좀 특히 그래도 지금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만 좀 제가 듣고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특히 이제 토론해 주신 분 중에서도 말씀해 주실 꼭 필요성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한 분씩 듣고,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홍순창 씨. 다른 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발표했는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탄압 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해줄 일이 있습니다. 2008년도 야간 출시법이 한정 합헌이 돼서 저희 친구들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 법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게 벌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연행자, 구속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총 328명이 총 330명이 연행됐거나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야간 집지가 안 되니까 경찰이 야간 시위로 저희를 계속 시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했는데, 현재에서 한정법이 됐기 때문에 절대 새누리당과 합의를 안 해주시면 이 사람들이 벌금과 형량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절대 새누리당에게 야간 시위법을 절대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거리드리겠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네. 구속됐다가 풀려나오신 분 아시죠? 우리 홍순창. 그동안 큰 노력이 돼서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집회뿐 아니라 어떤 정치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탄압들이 있습니다. 제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대학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건 개인적인 보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도로법으로 기소를 해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까지 벌금 200만 원으로 됐는데, 이러한 그 정치 검찰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개인에 의한 어떤 탄압들, 이런 것들도 좀 국회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한번 검찰에 강력한 어떤 항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집회하고 관련된 어떤 개념 정리상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경우에 우리 대응책 이런 거 지금 그 세 분의 발제자하고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불법 집회입니다. 이 세상에 불법 집회는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 집회가 아닙니다. 그냥 미신고 집회일 뿐이고 그 미신고 집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도 아닙니다. 전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미신고 집회로 인해서 해산 명령을 3회 받고 불응했을 때 그때서야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법 집회는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할 때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부터도 먼저 불법 집회라는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발상을 전환을 해서
헌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시위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집회를 단속하고 금지하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논리상 위헌입니다. 따라서 발상을 전환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집시법은 폐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스스로 법 집행을 하면서도 그러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바로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시법이 필요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않을 거면 이런 집시법 그냥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그 방향은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그런 집시법의 몇 개 조항처럼 제한하는 규정 위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아까 박경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하신 내용이 판례인데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만 사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송합니다. 집회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를 했을 때는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집회방해죄, 지금 현행법상은 그리고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소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돕겠고요. 또 이를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도 일단 시작할 때는 필요한 경비만 받고 수임료 없이 이들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차원이라든가 단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김정진 변호사님. 예, 추가로 저는 그냥 요새 느끼는 소외가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러시아나 태국처럼 될 것 같아요. 선거는 하긴 하는데 태국이 이제 왕욕하면 3년씩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좀 청와대 어떻게 최고 존엄께서 그 주위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냐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잘 보면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말이 뭐 이제 선거하고 뭐 대통령 하지 뭐 이제 언론인 암살당하고 그래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지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런 피해들이 2008년도 이후에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이제 뭐 집회 시위를 주도하시는 주요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다 이제 책임을 다 떠안는 구조였는데 그 단체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힘이 약화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 공권력이 직접 다 행사되는 그런 상황인 거 그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고 하고 좀 국회나 여러 가지 논의될 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6월 10일도 제가 보니까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한 1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인도에서 외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0배, 20배 되는 경찰이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온 사람 중에 이런 거거든요. 구속된 두 분이 계셨는데 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8명이나 용인 씨를 구속시키기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장이 안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신분이나 뭐 전과나 이런 거. 제일 영장 나올 것 같은 사람 두 사람 찍어갖고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싶으면 제가 보면 뭐 특별한 뭘 두 분이 하셔서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참 뭐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용해인 학생. 네, 경찰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민영사상 책임을 묻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세월호 하면서 집회를 몇 번 해보니까, 사실상 경찰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거든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들의 신원을 갖고 민영사상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이 집회 참가자들한테는 좀 불가능한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길을 막고 하는 경우에 근거를 대라, 이름을 대라라고 하면 아무도 되지 않거든요, 경찰들이. 뭐 사진을 찍어도 묵묵부답이고, 그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구조적으로 이 경찰들에게 그러한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과 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뭐 그들에게 민영상상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만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좀 제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영장 청구 관련해서 저도 이번 핸드폰 압수수색도 당하고 카카오톡 서버까지 다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거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집회 날 앞뒤로 전후 열흘씩 해서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건 어쨌든 좀 이 과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에게 좀 압박을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은평경찰서에서 저희가 이제 6월 10일날 잡혀있던 관악경찰서로 수사 기록이 다 넘어오고 하면서 뭐 영장이 청구될 것 같냐, 뭐 영장이 청구되면 수사 기록이 넘어온다 이런 말들을 경찰들이 저한테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6월 10일날 뭐 영장이 청구된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고 경찰들이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 나오고 정진우, 김창권 씨 두 분이 아직도 구치소에 계셔서 좀 마음이 좋지 않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빨리 나오고 어쨌든 근대 이후에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구현되는 게 집회 시위의 자유인 건데 이 집회 시위의 자유부터 근본적으로 좀 제대로 보장되어야 이 나라가 정말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민주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좀 경찰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는데 많은 남다른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용기를 이렇게 발휘해서 당당하게 나오신 우리 용혜인 학생에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말씀을 너무 좋게 하신 박승열 의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김식 의장님. 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딱 용어 하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용어를 좀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착이라고 하는 용어 뭘 의미합니까? 아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위한 노상감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굳이 따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현식 교수님은 양보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에 걸쳐서 너무 부족하지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누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주세요. 네, 저는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노충관이라고 합니다. 네. 공대위. 예. 공대위 위원님. 네. 제가 집회에서 나가 보면은 원래 경찰들 공무원들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끼라든지 뭐 이렇게 X자로 표시된 야광 뭐 이런 걸로 명찰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많은 폭력과 성추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착용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착용은 했지만 가리는 이런 불법이 다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명찰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을 갖다가 한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익명 자체가 불법을 걔네들이 자행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명찰이 있다면 함부로 그렇게 시민들한테 폭행과 폭언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부족한 토론이었지만 그러나 이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이루어진 참사의 해결 방법으로서
이 관심이 최고조에 있을 때 우리 오랜 과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무효화를 포함한 개정 방안을 우리 국회에서 꼭 매듭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다 그 수십만의 우리 시민들의 그 뜻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오신 분들로 우리 국회에서는 이해하고 앞으로 이 표현의 자유 탄압이 계속되는 한 우리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다짐을 함께하면서 오늘 이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층 정면으로 나가셔서 우회전하시면 의원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예약을 해놨으니까요.